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즐기는 대한민국 본격 정치 토크쇼 윤여준의 정치 차차차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답답한 정치 이야기 앞으로도 속 시원하고 통쾌하게 풀어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 이끌어주시는 분이죠. 윤여준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TV조선 정치부의 강상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저희 본부의 감초시죠.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유력 대선 후보들의 인형을 가지고 대선 기상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선 기상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누리당의 김태호 의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곳을 찾은 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장 박사님의 꼼꼼한 조사가 돋보이는 프로필 소개인데요. 장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김태호 1962년 8월 21일 경남 거창 출생. 초중고를 모두 거창에서 나온 원단 토박이. 서울대 농업교육과 졸업. 육군병장 만기 제대. 교육학 박사. 1990년부터 92년까지 서울대 강사. 1998년 경상남도 도의원. 2002년 거창 군수. 2004년 경상남도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 2006년 재선, 프로축구단 경남FC 구단주,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로 승승장구하다 2010년 8월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낙마하며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단기 중국 유학 중 2010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귀국 출마,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하며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재선했죠. 김태호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야권은 김 의원을 항상 잠재적 대권주자로 생각해서 두 번 다 야권 단일 후보와 상대했습니다. 2005년 한국을 빛낸 CEO, 2008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CEO 특별상. 본인이 생각하는 정체성은 소장수의 아들, 자타공인 외모 경쟁력 1위인 정치인. 본인도 본인의 외모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체적 장점을 활용해서 정계 입문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YS의 오른팔인 김동영 의원 집에 기거했고 첫 보직은 오직 건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민주산악회의 짐꾼이었습니다. 2006년 전공로 불법 파업에 맞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세력과는 타협 않겠다며 사무실을 폐쇄했고 북한은 곧 붕괴될 정권이며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발언하는 등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다 2010년 8월 40대 총리로 깜짝 발탁. 젊은 총리는 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의 질타에 맞서서 정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산다 라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당당히 맞선 총리급 형수님을 둔 행복한 시동생이기도 합니다. 만난 지 30분이면 누구든지 형, 동생, 삼촌, 이모가 된다는 무서운 친화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이 방송 시작한 지 30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인지 여부는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별명은 원래 마당발이었으나 최근에 공룡발로 개명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왜냐? 국내에 딱 두 군데밖에 없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경남 고성군에 있기 때문이죠. 별명도 정치의 일부라는 겁니다. 혹시 김 의원께서는 나머지 한 곳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네, 아직 전국구는 안 되셨네요. 선거전에서 6전 6승입니다. 젊은 피를 내세웠던 정치인은 두 분이 계신데요. 노무현, 대통령 선거만 붙고 나머지 선거는 거의 다 낙선했습니다. 이인재, 대통령 선거만 빼고 모든 선거 다 당선했습니다. 김태호는 과연 제3의 샘플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라고 발언하셨는데 혹시 모르실까 봐 참고로 알려드리면 오바마 대통령이 61년생입니다. 김태호 의원은 62년생이시고요. 최근에는 박근혜 대세로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태호 의원께서 출마 선언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바로 인형 제작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인형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거 좀 알려주시죠. 다 뭐 때와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인형 만드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리니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새로운 형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날 정치 이슈에 대해서 아주 팽팽한 토론 배틀을 벌일 예정인데요. 윤여준의 정치 차차차 제1라운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대선에 나오면 지금 대세론이다 이런데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될 것 같아요. 딴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어요. 선거의 여왕으로도 막 불렸었고. 박근혜 위원장을 지지해야 될 뚜렷한 그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요새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철수 그 교수가 제 의견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셨듯이 지금 오늘 저희 1라운드 주제는 박근혜 대세론입니다. 제가 아까 길거리에 나가서 직접 민심을 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 길거리에서도 사실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서 굉장히 팽팽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일단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다수였었고요. 젊은 층은 박근혜보다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자, 저희 이사장님께서는 저런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상징적이네요. 왜냐하면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박근혜 대세론을 놓고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대세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미 선거의 여왕임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남권을 잘 지키면서 충청권과 강원도로 석권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52석을 얻었거든요. 선거 초기에는 뭐 100석도 어렵겠다 그랬는데 과반수 의석을 얻었으니까 이미 선거 여왕이랑 입증된 거 아니냐. 대세론이 굳건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대세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수도권에서는 그 정당 득표 수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 보수 진영이 그 진보 진영보다 거의 앞섰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고 있어 팽팽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여야 정당 득표수를 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낙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세론은 없는 거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대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우리 박근혜 대표의 그 위력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봐서는 전체 득표율 면에서는 야권 연대에 졌다. 우리 당내 대세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12월 대선에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절한 고민을 해야 된다. 더 혁신하고 또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당내에서 뭐 추대론이라든지 대세론으로 이렇게 그 안주하게 기득권의 어떤 안주 생각으로 비춰진다면 아마 대선도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박 위원장이 강원도에 가가지고 기자들이 그 김문수 지사가 그 얘기했잖아요. 완전 국민 경선 하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원래 선수가 링에 올라오려면 경기 룰에 대해서 인정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수가 왜 갑자기 룰 바꾸자 그럽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대권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은 실제 어떤 룰보다도 전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 속에 정말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또 신선한 설레임을 던져주면서 국민 속에서 신뢰를 받는 게 우선이다. 나중에 많은 주자들이 생길 겁니다. 그 속에서 룰은 충분히 우리 새누리당과 후보들이 갖고 있는 결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가 그 방법적 승리의 전략 차원에서 룰은 저는 충분히 또 바꿀 수도 있다. 아마 순서가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역시 질문의 핵심을 어쩜 이렇게 환상적으로 피해가실 수가 있나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뭐 이제 오늘이 예비 후보 등록이라네요. 네, 이제 막 시작이 된 셈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룰이 먼저 문제가 되나요? 저는 그거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비박연대다, 네. 반박연대다 이런 표현도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계속 변하고 또 혁신하고
이 깊이 있는 그 국민들의 변화의 욕구에 수긍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전돼야 되지. 시작도 하기 전에 룰을 가지고 간다면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총선에서 뭐 152석이라는 과반수를 얻었으니까 뭐 누가 시비 걸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지난번 공천 과정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같은 뭐 쇄신 의지가 별로 있어 보이진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그 우려 중에 하나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결국에 승리로, 그렇다고 지금 현재 야권 세력이 미래 대안 세력이다, 어떤 그런 믿음을 국민 속에서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미래 대안 세력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야말로 열어놓고 통 크게 그런 문제를 수렴해 가야 된다.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고 저는 대한민국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당내 대선은 인정한다. 근데 본선 경쟁력이 문제다.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선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가진 최대의 약점은 뭐라고 딱 한 가지만 찍으시겠어요? 그분 참 훌륭한 자산이죠. 우리 당과 나라의 자산입니다만은 또 우리 박근혜 대표도 그렇고 우리 새누리당도 그렇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은 수도권과 또 우리 20, 30대의 어떤 그 표심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그분들에게 국가 경영 과정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대,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던지지 못하면은 저는 참 어렵다. 승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김 의원께서는 그 수도권이나 20, 30대에 던질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 역할을 어떤 방법의 구체적 그 전략은 아직 뭐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은 꼭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정치가 더 크게 어떤 남북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 젊은 층의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설레이는 정치로 갈 수 있는데 꼭 또 역할도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당선 인사를 하실 때요, 이번 총선 끝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큰 도전을 하시겠다고 인사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 큰 도전이라면 어떤 거 있나요? 전 한 가지밖에 없어 보이는데.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가, 또 실제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이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이렇게 준비해 가는가, 또 그러면서도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갈 것인가, 또 다문화 문제, 정치 시스템의 문제,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확고한 어떤 대답, 결단, 아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김태호 스스로 준비됐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 고민 끝나실 것 같습니까? 그 고민은 뭐 늘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 뭐 우리가 이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그 맛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물의 양과 그 불을 끄는 시점이거든요. 딱 때와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받고 하면 라면도 준비되어 있고 물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시간만 조절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최근에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서 조금 그 회의적인 사람들이 이 수도권 열세를 우리가 새누리당이 많이 하자면, 그렇죠? 보완하자면 수도권 출신의 젊은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거긴 동의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이 취약하니까 수도권 대표를 내세워야 된다. 역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그 지역에 불문하고 과연 그 사람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변화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냐 아니냐, 계획적인 인물이냐 아니냐, 그걸로 평가하는 게 저는 옳다. 그것이 오히려 수도권의 그런 민심을 오히려 추스리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박근혜, 아까 말씀드려본 당내에서는 박근혜 대세론이 거의 이제 요지부동이라고 보시는 거죠? 현재 누가 뭐래도 난공불락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면 더 큰 도전이라는 거는 당 대표 쪽입니까? 아니 그런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그런 처절한 그런 그 미래를 위한 어떤 경쟁 구도, 그 속에서 박근혜 대표도 더 경쟁력 있게 보일 수 있고 또 그 박근혜 대표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본선에서 정말 국가의 어떤 그 운명을 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박근혜 대세론의 절반만 인정하시는 거네요. 혹시 뭐 SNS에 뭐가 좀 뭐 있습니까? 좀? 네, 네.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네.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주말이나 뭐 오늘이나 단연 가장 큰 핫 이슈는 김문수 도지사가 이제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 이런 출마 선언이었었는데요. 김문수 지사가 출마하는 것은 꿈이고 자유를 하겠지만 당선 불가능성은 98%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2%밖에 안 된다라고 한 네티즌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 SNS 보시겠습니다. 이 김문수 지사가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내가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에 빗대서 한 네티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깰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위처럼 보이게 페인트 칠한 거품 풍선 가짜 바위다.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이 지금 가짜 바위라는 말인데요. 문대성한테 배워서 돌려차기 한 방이면 오래된 바위도 깨집니다.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했습니다. 윤 이사장님께서는 뭐 이 가짜 바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네, 뭐 저도 뭐 박근혜 대세론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박근혜 위원장이 계란으로 쉽게 깰 수 있는 가짜 바위는 아니죠. 어떻게 보세요, 여기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뭐 대단한 분이죠. 그럼요. 네. 어쨌든 이번에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은 데는 참 박근혜 위원장의 개인기가 톡톡히 한몫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시죠. 이번 대선의 핵심 어젠다 어떤 것이 될까요, 윤 이사장님? 글쎄요, 아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과제를 대개 몇 개 정리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무엇이 우리가 흔히 뭐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좀 추상적이기도 하니까 무엇이 핵심 아젠다,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돼야 한다고도 보시는지. 저는 1번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과연 공정한가? 공정. 예. 지금 1% 대 99%의 세상이다. 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국정 운영에 대한 그 국민적 신뢰도 과연 국정 운영이라고 하면서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 운영이냐, 아니면 소수의 특별한 이익 집단만을 위한 국정 운영이냐, 여기에 대한 그 의구심이 국민들 속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된 그런 그 의식 구조, 또 실질적인 소득상의 어떤 그런 차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문제와 민주주의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그 명확한 비전 제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아젠다는 공정성, 공정한 사회 만드는 그렇습니다. 거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죠. 네. 많이 들어본 아젠다인데. 이거 이명박 대통령 일찍이 언제입니까? 재작년인가요?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죠. 공정사회를 만들자. 결과적으로 그 비춰지는 모습은 또 그분도 왜 노력 안 했겠습니까? 또 서민을 위한 많은 정책과 대안들을 내놨지만은 실제 결과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 아랫목만 이렇게 따뜻하고 윗목까지 가지 않았다. 아마 이게 국민적 좀 정서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경제적 어떤 민주화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가는 또 비전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그런 과정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 나와줘야 되고 또 아젠다가 될 수 있다. 핵심적인. 한국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가 상당히 이제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성장이나 복지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성장 복지를 따로 분리할 수는 없다. 네. 결과적으로 성장을 또 해야 복지가 되는 거고 또 전체의 캐파가 커져야 결국 우리 복지 부분도 저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97년도 대선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죠. 그때는 민주주의가 핵심 아젠다였다.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자유주의가 핵심 아젠다였다. 예, 그 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는 성장주의였다. 지금은 성장과 복지를 이제 같이 보는 학자도 있고 복지를 따로 보는 분도 있지만 되게 그게 성장이나 복지냐가 핵심 아젠다일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성장이냐 복지냐 하는 것은 결국 공정성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밀접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현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인식도 하고 있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어떤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기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깨고 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주지 않으면은 전체 국민 통합이라는 그런 우리 미래로 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요, 이 공정성에 관한 얘기는 거의 이제 들은 기억이 없고, 복지 얘기는 일찍부터 했죠. 아마 대선 주자라고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먼저 복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 중요하죠. 가장 또 중요한 또 시대적 요구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해서 우리가 이런 양극화 문제를 결국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우리 경제 성장이라는 이게 뒷받침 안 되면 또 공연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국 경제 문제와 이 복지 문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당연한데 아까 이 공정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무척 이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 처절한 고민이라는 표현을 오늘 유독 많이 쓰시는데 처절한 고민을 해서 이게 되도록 하려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부분은 코웃음으로 되받아친 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 아마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뭐 네 사람이 뭐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을 때 우리가 실제 앉아 있는데 우리 삼성의 그 모 회장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우리 전체의 평균 소득은 아마 굉장히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실제 그분이 빠져나가면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아마 전체 거시 지표는 이렇게 우리가 올라갔지만은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어떤 가슴에 왔는 체감의 그런 온도는 진짜 이렇게 아직도 냉랭하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더 그게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비아냥적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걸 보면 어떤 뭐 국정의 지표가 될 만한 중요한 가치를 지도자가 제시할 때는요, 그 살아온 삶의 과정이 그 가치하고 맞아야만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런 국정의 가치를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국민한테 별로 그 진정성에 통하지 않은 것은 이 대통령이 살아온 삶의 역정이 공정성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점에서 그러면 공정성을 얘기하신다고 가정할 때 대선 나서셔가지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살아온 삶의 과정, 역정이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주장할 만한 걸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럴 기회가 된다면은 많은 젊은이들한테 또 희망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장사 아들이 아무것도 없이 출발해서 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이고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까지는 몰라도 지금 많은 사람이 가계빚이 한 1,000조 가까이 지금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 빚이 늘어난 건 사치를 해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정말 좀 더 자식들에게 좋은 학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사를 한다든가 좋은 학원 보내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회가 지금 평등하지 못하다, 기회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자식들 미래가 없어지니까 아마 진짜 땡빛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같습니다. 아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기회를 좀 공평하게 공정성 있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정치적 과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출마하십시오. 그 최근에 말이죠.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하고 이혜원 의원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예. 그 두 분 다 아주 박근혜 위원장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었죠. 이혜원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대위 상황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중책인데 그 두 분이 박 대표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소리, 쓴소리를 한 게 언론에 보도됐어요. 뭐 다 보셨을 텐데요. 그걸 관련해서 평소 박 대표 리더십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결국 박 대표만큼 또 이렇게 그 어떤 리더십 의미 또 국가적 지도자의 의미가 확고한 분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기된 어떤 소통의 문제가 또 되는데 결국 그런 문제들을 실제 만나보면 또 다를 수 있지만은 하여튼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해찬 전 총재 아마 그런 부분이 결국에 이 소통의 구조, 주변의 어떤 벽 아마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박근혜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치 전체의 어떤 소통 구조가 많이 막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으로 아마 스스로
본인은 물론이고 또 정치권 전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이 잘못하는 거는 잘못하는 건데 박근혜 위원장한테 손가락질은 못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일 저보다도 유승민, 이혜원 의원이 더 측근 아닙니까? 제일 가까이 있었던 분인데 그런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깊이 있게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그 지적도 맞고 박근혜 위원장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시네요. 장 박사한테 좀 물어봅시다. 사실 김현진 기자랑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박근혜 위원장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의 입으로 하는 박근혜 위원장 얘기가 아니고 김태호 의원의 입으로 하는 김태호 본인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얘기가 지금 거의 안 나온 거 아닌가요, 김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박근혜 대세론이 주제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본인의 얘기는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호 대안론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그 질문을 그럼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박근혜 위원장의 약점으로 수도권과 20, 30대를 꼽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아주 겹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의 핵심을 지역의 문제로 볼 것이냐, 세대의 문제로 볼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둘 중에서 굳이 꼽으라면 어느 쪽을 꼽고 싶으세요? 결국 우리 이 새누리당 자체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또 집권 여당에는 결국 안주거리가 많은 거죠. 또 비판의 대상도 많은 거고 또 MB 대통령께서 많은 젊은이들의 기대와 또 어떤 많은 꿈을 던져준 건 사실인데 실제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게 많이 이렇게 같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큰 희망과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참 우리 좁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진짜 과감하게 좀 뭔가 이렇게 열어제치는 어떤 소통의 구조 또 이 대력으로 향하는 그런 하나의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리더십의 부재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을 낳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말씀의 핵심인 것 같은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62년생이시라고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철수 원장도 62년생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통 잘한다고 하고 그리고 인생 역정 자체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고들 해요. 근데 사실은 김 의원께서도 뭐 소장수 아들로 시작해서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해서 도의원, 군수, 지사, 총리까지 하시고 또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사실은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로 말하면 만만치 않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해줘?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도 뭐 이렇게 국민들 많이 가슴 아프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도의원, 뭐 군수 또 이렇게 도지사 두 분 총리 그 후보자까지 지명되기까지 소위 말해 승승장구했습니다. 저 생각도 늘 그 1%의 그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면 도전한다. 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총리 낙마하면서 한번 깨져보니까 제가 실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그대로 계속 갔으면은 참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당금질이 됐다. 속으로는 그렇지만 또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결국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저는 그렇게 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교수도 여러 가지 참 성공적인 그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매력 있게 말로만 못하는 것은 저도 현장에서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다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단지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토론 배틀 제1라운드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서 김태호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윤여준의 정치차차차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연하의 커피 맥심. 전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이 좋아요. 그게 진짜 커피 아닌가요?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커피는 역시 맥심. 여자들 고민은 다 똑같나 봐. 주름이 문제야. 너도 주름 보인다. 주름 놓치면 나이 된다니까. 5가지 주름 케어 아이오페 레티놀. 놓치지 말자. 그래야 어려져. 옷은 무섭게 얇아져가고 디데이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어머! 그럴 땐
디데이 다이어트 라이트업.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매를 기대하세요. 디데이 다이어트 라이트업. 네, 자, 토크 배틀. 오늘 제 2라운드의 주제는 바로 변화하는 PK 민심입니다. PK라 하면 부산과 이제 경남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자, PK 민심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19대 총선에서 어떤 정당을 과연 이쪽 유권자들이 지지를 했는지 좀 보여주시죠. 예, 일단 제 뒤에 나와 있는데요. 부산 지역에서는 여권, 일단 정당 득표율이 5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권은 40%고요. 울산은 격차가 더 좁습니다. 여권이 51%, 야권이 42%입니다. 그리고 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5%대 36%로 나왔는데요. 윤 이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여권이 이기기는 했지만 정당 득표율을 봤을 때 이게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벌어진 게 아닌가요? 점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의 정당 득표 수를 보면요. 물론 총선하고 대선은 뭐 다르긴 합니다만 지난 16대 대선 때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대결 때죠. 예, 그때는 표차가 한나라당이 137만 표를 더 얻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17대 때, 그러니까 이회창, 죄송합니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대결 때죠. 예, 그때는 143만 표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불과 48만 표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 100만 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이 얻었던 표에 비하면. 이럴 만큼 PK 민심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지사도 지내셨고, 뭐, 거기 지역구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한나라당으로, 이제 당이 뭐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뚜렷하게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대표적인 게 신공항의 다시 백지화, 이런 부분들, 뭐 정치권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는 이렇게 뭐, YS 시대, 뭐 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만, 그 리더십 부재에 대한 또 어떤 허탈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씨라든지 또 우리 김두관 지사, 또 우리 안철수 우리 교수도 실제 부산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 야권을 상징하는 분들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이 표심이 작동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들어보면 이제 김 의원께서 뜨면은 부산은 걱정할 거 없다, 지금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믿음들을 주는 실제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앞으로 새누리당이 그런 리더십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아직 뭐 대안을 찾아가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지역이 결과적으로 이 PK 동남권이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거점 성장으로서 그 가능성을 우리 지역으로도 보여줘야 되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지금 3만 불까지 올 때는 결국 수도권 중심으로 가능했다면, 이제 저희들이 이 3만 불, 4만 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제 또 하나의 거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직접 보여줘야 된다.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정책 공약의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을 실제 설득력 있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리더십이 같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부산의 경우에 만약 한나라당이 25%를 상대 후보한테 뺏기면 그 선거가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됩니다. 30%를 뺏기면 그 선거는 지는 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늘 저도 옛날에 한나라당에 있을 때 그 부산을 굉장히 바로미터로 삼아서 부산에 굉장히 공을 들인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지표가 되거든요. 이번에 박근혜 대표도 거기 5번 내려갔거든요. 5번 내려갔는데도 사실 득표력에 어떻게 한계가 보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부산 지역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확실하게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저렇게 5번 내려오셨지만은 또 결국에 선거용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을 계속 던져주고, 구체적으로
그 어떤 공약이라든가 국가 비전에 대한 대안들을 당 차원에서 또 국가적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할 때 저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근혜 대표 위원장께서 평소에 늘 강조하는 게 원칙과 뭐 신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PK 지역에서는 별로 그게 안 통하는 모양이죠? 물론 뭐 통해서 또 이번에 또 많이 승리로 가져왔습니다만 여전히 민심이 40% 새누리당에 입안돼 있다는 것은 지금 뭔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제가 뭐 좀 장난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신공항 백지화 이거 다시 백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공항 백지화를 백지화해서 신공항을 다시 한번 추진하자라는 그 말씀을 지금 애둘러서 무척 강조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저는 신공항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전체로 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다가 이게 핵심이죠.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해야 된다 해서 그 다음에 그럼 어디냐 했을 때는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어떤 소모전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도의사 두 분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된 5개 광역시도가 정말 국가의 장래 경쟁력 차원에서 애국이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 통해서 어디가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선정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려면 아까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것이 PK를 대표하는 정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주요할 거다.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절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만 더 나가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부산 경남의 민심은 대구 경북의 리더십을 우리의 리더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로까지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또 지역적 어떤 이치로 보면은 그렇게 피부로 확실히 와닿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불리한 또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정책들이 자꾸 퇴보하고 후퇴하고 백지화되면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 혹시 뭐 SNS 통해서 뭐 조사한 거 없어요? 네, 사실 이 PK 지역에서 지금 친노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PK 지역은 뭐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직 트위터상에서 어떤 향수가 남아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떠돌고 있는 트위터상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인데 11년 전 2001년 우리 시대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치인 1위 노무현. 그리고 시민운동가 1위 박원순, 경제인 1위 안철수. 이미 역사는 시대 정신을 검증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2001년에 이런 실제로 여론조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자, 다음 SNS 보시겠습니다. 자,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이 뭐냐고 묻는다면 동의와 정의라고 본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고 정의롭지 않았기에 몇몇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노무현은 향수로 기록되고 이명박은 죄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자, 김태우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트위터상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아직까지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과 붙으셔서 이제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고향에서. 네. 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이렇게 대통령 하신 분들은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고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가치, 자산이 저는 훌륭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어떤 정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결국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습니다. 저희들이 후대에서 그걸 정말 잘 개성하고 또 발전시켜 가는 게 저희들의 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제가 공유를 실제 지역민들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된다는데 아마 시민들의 선택이 있었다. 우리 지역의 수많은 현안들을 실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 그러면서도 이제 김의 을이 종로가 정치 1번지였듯이 이제 이번 선거는 막 김의 을이 정치 1번지가 아니었나. 저는 이 정도로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연예계, 뭐 소설가, 학계,
뭐 정계 모든 사람이 총찍기였습니다. 실제 김열에. 그런데 홀로 싸우면서 실제 많이 긴장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시민의 선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이것을 저는 선택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 박사. 네. 자, 오늘의 대선 기상센터입니다. 오늘의 대선 기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공식적으로 그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김문수 지사는 서민형 이미지, 바닥 정서를 잘한다, 또 택시 운전사, 그리고 행정 경험이 있다라는 강점이 있죠. 그래서 박근혜 대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누리당의 후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김문수 지사가 내세운 명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표가 압도적인 1위로 추대를 받게 되면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은 흥행해서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정말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아주 극심한 경쟁 끝에 후보가 탄생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새누리당의 경선을 좀 흥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몽준 후보, 김문수 후보 이런 분들이 박 대표를 협공해서 재미있는 경선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아니, 그 두 분이 뭐 협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미있어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박 대표가 일부러 재밌게 만들려고 자기 지지도를 낮출 수도 없을 것이고. 네, 그렇죠. 결국 두 분의 역량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이 두 분의 지지도를 다 합친다 그래도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도의 4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 아니라 한 7, 8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은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뭐 정치라는 건 생물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 왜 근데 이재호 장관은 왜 빼셨어요? 서운하시겠다. 본인이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인형을 안 만들었고요. 정몽준 의원도 아직 네. 선언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야 뭐 거의 뭐 확실한 거고. 그럼 뭐 아직 선언 안 하셨어도 김 의원님 것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 김현진 기자께 말씀하시고 가면 저희가 바로 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오늘 끝내 우리 김 의원께서 네. 그 출마 여부를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런 언론계 이런 오래된 이런 말이 있어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 말씀 맞습니까? 제가 아주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선 기상도 지금까지 장원지였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PK 민심을 좀 이야기하다가 흐름이 약간 끊겼던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의원님이나 뭐 이사장님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대선에서 그렇다면 이 PK, 그 부산과 경남이죠. 그리고 TK, 대구 경북과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원래 그 90년도에 3당 합당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는 이제 PK, 그야말로 뭐 TK, PK, 충청까지 그렇죠? 세 개 지역이 이제 연합을 했죠. 그렇죠? 나중에 충청은 이제 떨어져 나갔지만, 근데 결국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 이 TK 지역과 PK 지역이 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새누리당의 승패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 TK, PK 연합이라는 용어 자체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생소합니다. 다 이렇게 하나의 경상도권 이렇게 영남권. 하나로 영남권 이렇게 묶여져 갔는데 지금 이번에 대구 경북하고 우리 PK 부산 경남 쪽의 민심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공통분모로 진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세력을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새누리당 내의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들이 결국 또 확인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경상도인데 왜 그렇게 정서가 다를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 어떤 뭐 좀 약간 피해의식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 오히려 TK가 더 심할 것 같은 게 사실은 뭐 울산까지 포함한다면 울산이나 경남의 거제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소득이 그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데들 아닙니까? 경남에 그런 곳들이 많죠 또.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은 오히려 소득이 좀 낮은 데들이 많습니다. 결국 많은 그 좀 반성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해서 물론 과거에는 덕을 좀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게 돼서 지금 대구 경북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침체하고 있거든요.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은
호남도 우리가 남이 아니고 충청도 우리가 남이 아니라 이런 열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대구 경북도 갈수록 어려워질 거다. 아마 생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요,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을 꼽아보면, 뭐, 박근혜 위원장, 그죠? 경상북도, 그렇죠? 네. TK고. 이재호 의원도 지역구는 서울이지만, 네. 고향은 TK죠. 김문수 지사도 경북, 그렇죠. 경북이죠. 영주. 네. 네? 그렇죠? 예. 정몽준 의원은 뭐, 경상도는 아니죠. 원래 강원도 태생이죠. 근데 울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뭐 정몽준 의원은 뭐 경남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 세 분이 경상북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경남은 누가 계십니까? 글쎄요. 결국에 내가 뭐 주자다 이런 말은 참 오만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을 던져졌을 때 그 가능성을 결국에 인정받고 또 신뢰, 또 기대로 이렇게 설레임으로 와닿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 또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름을 확인하는 방법이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의원께서는 그 국민의 부름을 확인하는 방법이랄까요? 뭐 이 정도면은 국민이 날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부름을 뭐 확인하고 간다. 이거는 지도자로서 저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정치적 그 현실, 또 우리 국가가 가야 될 문제, 이런 문제를 해서 자기에 던지는 문제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온 세상에 대안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모든 걸 던져서라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그 수용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새누리당의 김태호 의원님 모시고 우리 정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김 의원님 소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 정치 위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계획이 없어서 또 좋은 비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편협한 그런 정치 구조, 또 리더십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또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 때 되면은 이렇게 값싸게 손쉽게 어떻게 하면 표만 얻을까 하는 그런 퍼플리는적 그런 그 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정말 이 정오와 분열이 아니라 정말 꿈과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어떤 리더십이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이사장님도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죠. 근데 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 선거 전에 막이 오른 셈이죠. 이제 국민들은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누가 국가 운영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또 그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국민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잘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답한 여의도 정치판 한 번만에 바뀌겠습니까? 갑갑하신 분들 내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즐기는 대한민국 본격 정치 토크쇼 윤여준의 정치차차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